애 넷을 키우자니 힘이 들었다. 생계 때문에 간첩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학군단 장교 출신 30대 남성이 구속됐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조달청 전자 입찰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장교 출신이 어떻게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이 됐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YTN 스튜디오에 김동식 씨를 모셨습니다. 이름만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여 간첩 사건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죠. 지난 95년 가을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2명의 간첩을 찾아냈고요.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포됐는데 이 생포된 1명이 바로 김동식 씨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 부여 간첩 사건의 당사자 김동식 씨를 지금 만나보시죠. 예, 지금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직파된 간첩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과 함께 이 간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얼굴은 아직까지는 드러내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요. 선글라스를 끼시고 화면도 되도록 정면에서 잡지 않음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사남매 키우려고 간첩이 됐다 그러는데 이걸 웃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상당히 힘들었던 거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근데 이번 사건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생계형 간첩이 우리나라 맨 처음에 말이에요. 고첩 포섭하실 때 그러면 생계형 간첩, 생계형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타겟을 삼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할 때는 이념의 어떤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포섭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는 그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분은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본인이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 예. 그 의도적으로 접근은 어디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생계형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왔듯이 본인이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예. 그 북한을 통해서 어떻게 좀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북한 공작부서에 접근하지 않았나 본인이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접근한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선생님 리호남이라는 사람 아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북한 이 포섭당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고정 간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 사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고정 간첩 전 씨가 중국을 방문해서 접촉한 공작원이 리호남이라는 건데 리호남은 지난 2010년에 이른바 흑금성 사건, 흑금성 간첩 사건 문건에도 등장하는 거물급 공작원이다 이러거든요. 흑금성 사건은 아시죠? 그건 뭐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습니다. 직접 물론 뭐 관여라든지 이런 거는 2010년이니까 그건 참 아니시겠구나.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 중국의 어떤 포스트 같은 경우가 있으면 거물급 간첩 같은 경우에는 뭐 A라는 고정 간첩도 접촉하고 B라는 고정 간첩도 접촉하고 이렇게 되나요? 뭐 이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 베이징을 무대로 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 한국에서 그 북한과 연계된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경에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그 이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경에 나와서 여러 라인들을 이렇게 만날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작원이라기보다는 공작부서의 어떤 그 지도원이나 뭐 간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조금 과거 얘기인데요. 예. 우리 김 선생님은 2번 난파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난파됐고 2번째 난파되셨을 때 생포가 되셨는데 예. 처음 난파됐을 때는 난파됐다가 북으로 올라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난파됐을 때는 임무가 뭐셨어요?
그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난파된 이선실이라고 하는 이선실. 네, 그 네. 거물급 간첩. 예, 맞습니다. 그 할머니를 그 안전하게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의 임무였고, 두 번째는 뭐 요새는 뭐 종북 세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권 인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그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서 이 대한민국 내에다가 간첩 조직을 구축하는 그런 임무가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가지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거 며칠 계셨어요? 처음 난파되셨을 때? 날짜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나 계셨어요? 예. 5월 달에 그 몇 년도였죠, 그게? 그게 90년입니다. 90년이요. 예. 6개월이나 계셨는데 검문이나 이런 거 안 나가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호텔에 계셨어요? 영화관에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방동에 네. 이선실이 대방동에 그때 그 단독주택에 뭐냐면은 그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접선을 해가지고 예. 그 이선실이 살던 전세 방 한 칸을 저희가 쓰고 살았죠. 그런데 뭐 다니면서도 뭐 저희는 그 당시 검문을 몇 번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완벽하게 신분증을 위조를 해갖고 왔었기 때문에 검문은 당했지만 걸리는 적은 걸리는 적은 없었죠. 아. 상당히 허술하네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데. 근데 제가 요건 조금 더 같은 맥락인데, 우리 김 선생님은 북한 사투리를 안 쓰세요? 약간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저희 아버지도 이북이시거든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북 사투리를 조금 아는데, 네네. 약간 있지, 심하질 않으세요. 교육을 받으셨군요, 북한에서. 그 서울말을 배웠죠. 그렇죠. 예.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서울 사람한테 배웠어요. 서울 사람한테. 여기에서 올라가는 분이군요. 그렇죠. 예. 그럼 몇 개월 배우셨는데 그렇게 사투리가 없어지는가요? 한 8개월 정도를 배웠습니다. 8개월. 네. 매일 그렇죠. 8시간, 9시간씩. 그분하고는 뭐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니까요. 아니, 다른 훈련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독침 쏘는 법이라든지. 아니 이런 거. 그런 훈련들은 이미 뭐 그 전에 봤든지 그 후에 봤든지 하고 그 한국말을 배우고 뭐 문화를 배울 때는 일체 아무런 훈련이나 뭐 심지어는 사상 교육도 안 합니다. 그것만 이제 집중하라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6개월 계시면서 리선실을 대동해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가셨고, 네네. 리선실을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지하망을 조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하망을 이제 조직을 한 거죠. 예, 2개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2개라는 게 보통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지하 조직망은 보통 한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개 망씩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개 망을 만들었다는 거는 2사람을 포섭했다는 거고요. 네. 그 각각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망을 만들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피라미드식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전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달청의 민간업체 전자입찰과 관련한 교육 자료를 수집해서 공작원에게 전달을 했다. 이건데 지금 드러난 건.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간첩행위를 한 건 맞는데 이 사람도 피라미드 조직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이 사람도 어떤 조직을 자기가 밑에 만들거나 혹은 윗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조직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자기 그 산하의 어떤 그 다른 성원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예. 윗선에 연결된 피라미드의 말단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남쪽에다가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뭐 혁명력량 말하자면 이 운동권 세력을 규합하는 거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잘 시키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정보 수집하고 그런 역할을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망을 여러 개로 이제 이 분포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단선 연계로 해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1대1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리선실을 대동하고 다시 월북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배 타고 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갈 때는 뭐 강화도에서 네. 반잠수정을 타고 강화도에서? 해수까지 들어갔습니다.
강화도에서.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요새는 제주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간첩들이? 제가 들어올 때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아, 김 선생님이 제주도로 오셨구나. 예, 예. 강정마을 쪽으로 오셨어요? 강정마을 쪽은 아니고요. 아, 그쪽은 아니고. 그 제가 왔던 데는 그 강정마을 옆에 서귀포. 예? 서귀포로 서귀포. 왔습니다. 예, 서귀포하고 그 한 번은 서귀포 쪽으로 왔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 성산 일출봉 쪽으로 왔습니다. 성산이죠. 두 번 다 제주도로 오셨구나. 예,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이요. 근데 그게 그 애용한 루트 아닙니까? 북한에서 난파 간첩들이 애용한 루트 아닙니까? 뭐 과거에 한 70년대까지는 뭐 그쪽으로도 뭐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80년대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안 들어왔고 90년에 저희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제주도로 들어오는 강점이 거기에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리니까. 아,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제주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후방 쪽에 있기 때문에 예. 이 휴전선이나 이 북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경계가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처음 오실 때나 두 번째 오실 때 제주도로 오셨는데 예. 그때 뭐 권총하고 독침하고 이런 거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다 갖고 왔죠. 다 갖고 오셨구나. 예. 아, 그 두 번째 오셨을 때 임무는 뭐셨죠? 그때도 역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하 쪽에. 기존에 난파된 사람 데리고 와라 또. 아, 예, 두 번째는 이제 할아버지.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만큼 나이가 많은 아, 기존에 난파되신 분이 예, 할아버지군요. 예, 할아버지였습니다. 거기 주로 그 기존에 난파되신 분들이 여기서 늙으신 모양이네. 리선실도 할머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할아버지, 예, 이 사람도. 예, 예. 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운동권 인사들 가서 포섭해라. 그게 또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뭐 임무 뭐 성격이나 유형은 첫 번째하고 유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럼 얼마나 계시다가 잡히신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2달 정도 있었습니다. 2달이요? 예. 2달 만에 잡히신 거죠? 더 있으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두 그거 달 아니에요? 그때 제가 10월 24일 날 잡혔는데 그 원래는 10월 29일 날 그 접선을 해가지고 복귀하기로 다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한 닷새 정도 더 있었으면 이제 갔죠 북한으로. 아, 근데 그 왜 잡히신 거예요? 실례지만 누가 신고한 겁니까? 그 결국은 그 접선하려고 했던 그 상대를 만나러 갔다가 예. 거기에서 경찰하고 이제 조우를 한 거죠. 근데 그 뭐 신분증 다 갖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불신 검문을 했고 예. 거기에 이제 그 검문에 응하는 과정에 거기서 신분이 노출되니까 아, 네, 그 경찰들이 그 미리 그 현장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격전이 붙은 겁니다. 근데 그 여기 이제 지하망을 구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접촉할 때 아예 까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북에서 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이 간첩인데, 예? 그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는 대신에.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신고를 한 명도 안 했던 모양이죠? 예? 그때 이제 신고를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 아, 몇 분이, 몇 예. 사람이? 예, 몇 분이 예, 예. 했는데 그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면피성에 그 신고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뭐 그나마도 안 했고요. 예. 야,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생포가 되셨는데, 그러면은 그 원래 데리고 가려고 했던 할아버지도 잡혔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이미 그분은 잡혔었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여기 난파돼가지고 아예 여기서 늙는 간첩들이 많네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6.25 전후로 해가지고 그 월북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로 공작원으로 사출을 해가지고 난파를 시켰기 때문에 아하.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뭐 가족들도 있고 예. 뭐 그리고 또 이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뭐 하다 보면 여기서 뭐 늙어서 어떤 사람은 뭐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늙었어. 야, 그거 진짜 끔찍한 얘기네. 간첩이 돼 여기서 늙어서 죽어요. 근데 예. 그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리선 씨도 마찬가지고 뭐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접선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요새 하이테크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접선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던 그 90년대까지는 뭐 이메일 같은 거는 안 썼으니까요. 그때는 주로 그 무전기를 사용을 했고. 모스부예요? 예. 뚜뚜뚜뚜뚜 하는 거. 예, 그건 뭐 다 젊었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신을 하는 이제 말하자면 지령을 받는 거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그 숫자 방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압니다. 아. 평양에 있는 삼촌이 아니 뭐 그런 것도 이런 거 있고 아닌가요? 그거 말고 여자 오, 아나운서가 3, 뭐 이런 예, 거. 숫자를 예, 불러주는 거죠. 난수표. 그죠? 그게 이제 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전문을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난수표하고 대조해가지고. 예, 대조해가지고 이제 해문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서 늙어 죽은 간첩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고 황장엽 선생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어디 찾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군요. 황장엽 선생이 국내에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활동한다. 김정일 책상 위에 서류를 봤더니 여권 핵심기관 회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근데요, 5만 명 가능합니까? 뭐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2만 명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너무 뭐 많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 물론 뭐 5만이 될지 2만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직도 지금 여기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러고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려고 우리 김 선생처럼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그거? 검문도 뭐 증명서도 똑같다 그러는데? 글쎄, 요새는 아마 증명서를 위조를 해도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이쪽이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문이나 얼굴 인식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을 해갖고 들어오면 이건 뭐 사실은 그 가서 검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새는 뭐 사실은 검문을 많이 안 하니까, 제가 그 처음에 왔던 90년에만 해도 그때 그 데모도 많았고,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많이 했겠죠. 불신 검문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검문을 당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다니면 검문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한영 씨 피살 예.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죠. 예, 이한영 맞습니다. 씨 살해하고, 예, 그죠? 예, 예. 그 사람들도 난파된 지 얼마 안 되고 목적 달성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그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나 보죠. 그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그 뭐 알고 가서 테러를 차단하면 좋은데,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그때 붙잡힌 다음이거든요. 예. 제가 95년도에 잡혔으니까 9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뭐 나중에 제가 안 일입니다만은 제가 소속되어 있던 대외연락부에서 공작원이 내려와서 이제 그 공작원도 제가 압니다. 같이 훈련 받으셨던 예, 사람이군요. 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말하자면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하고 지리 다 알고 있고, 지리도 알아요? 예, 신분증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뭐 여기 10여 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연구한 사람들이 여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한국 그 해안으로 들어오는 공작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못 잡으면 이 사람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뭐 독침 쏘는 거, 권총 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지도를 숙달하고 오는군요. 뭐 여기에 들어오는 거를 다 외우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요새 스마트폰이 있어서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새는 뭐 아주 날도 활동하기, 기겠네요. 활동하기 참. 좋죠. 예, 예. 참 이거 점점 이거 여러 가지로 참 큰일인데, 어쨌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난파 이렇게
우리 김 선생님처럼 난파 간첩이라는 거는 어떠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대남 정책, 뭐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뀔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만약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약간씩 변화를 주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남 전략 목표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또 그리고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은 대남 공작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생생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감사합니다.